많이 오셨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JP모건은행 서울지점에서 FX 쪽 담당하고 있는 권태구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마 환율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세계 경기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동향, 그리고 전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소기업 분들께서 이제 환 관련돼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받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좀 순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는 데는 JP모건이라는 미국계 외국 은행입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대기업을 주로 기업 영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은 종합상사에서 이제 수출입을 담당하는 실제로 수출입을 담당을 하는 쪽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담당했던 쪽은 금이고요, 금. 이제 골드 수출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한 거를 또 우리나라 기업분들한테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되는 위험이 두 가지입니다. 원자재 위험하고 환위험 두 가지가 같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제 해지를 하는 과정을 많이 연구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팀 옮겼다가 이제 은행으로 나오게 돼서 이 환 업무를 계속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떤 상품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래를 하시라는 입장이 아니라 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다가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요, 세계 경제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있는 이제 환율 동향이라든지 전망,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요런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동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닙니다만은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이쪽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런 트렌드라든지 그런 거를 위주로 봐주세요. 제가 이제 작성한 요 내용을 보면은 표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 은행을 포함한 각 기관들의 전망이 있지만 그 숫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그 숫자는 또 전망은 바뀌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는 그 숫자의 트렌드나 모양을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약간 반등할 거로 예상한다는 게 내년의 전망입니다. 올해의 전망입니다. 근데 그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특정한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경제 활동을 하시고 최일선에서 이제 수출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작년까지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세계 경제 자체는 굉장히 유럽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럽의 문제들이 각 선진국으로 전이가 되면서 중심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라든지 미국, 중국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고요. 올해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각국이 작년, 재작년 엄청난 돈을 경기를 부양하는 데 쏟아 부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올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역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거의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교역량 자체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예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제약 요건이라든지 변수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지금 재정 위기 자체가 더 장기화가 되거나 아니면 혹시나 더 악화가 되거나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을 보시면은 일단 G2라고 하죠. 중국과 미국으로 대별되는 지금 세계 경기를 이끌고 있는 두 나라 중에 가장 아직도 큰 나라입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성장세를 좀 보일 것 같고요. 상저하고의 한 1.8%에서 한 2.2%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 지표들은 굉장히 그 신호들이, 경제지표들의 신호들이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한 그런 단계예요. 뭐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이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활동도 약간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수출입의 증가 비로 따진다 그러면 조금 증가되는 비율이 약간 미미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 같은 부분들은 뭐 예년에 비해서 아직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반기로 갈수록 만약에 세계 경기가 약간 개선이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미국 경제는 한 2% 정도의 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정절벽이라는 거예요. 재정절벽이 뭐냐면,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피스컬 클립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한 나라를 이끄는 그 돈의 흐름 자체로 보면 세수를 걷어가지고 재정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적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재정이 어느 정도 잘 유지하다가 갑자기 절벽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클리프 행어라는 그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실버스타 셀런이 빈벽을 타는 그런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관의 보고서 중에서도 올해 경기 전망 중에 제목을 화두로 클리프 행어의 미국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부시 행정부가 썼던 감세안이 올해 초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감세했던 걸 다시 환원을 해서 세율을 올리는 효과를 봐요. 세수는 늘어날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재정 적자 때문에 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계속 늘려왔죠. 이게 돈을 막 풀어대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써와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GDP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그 국가의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완전히 그 부채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한도를 줬습니다. 이때까지는 재정 더 늘리면 안 돼. 삭감해. 그게 이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재정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 한계가 마감일이 1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미국의 의회를 열어가지고 표결을 붙였는데 반은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그때 굉장히 세계 경기가 굉장히 오락가락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반은 합의가 됐어요. 미국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의회 다수당은 공화당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권을 잡은 당이 집권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저기를 막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받아냈는데 나머지 3월 달에 한번 또 이렇게 합의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세계 경기 전망이 확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나 그런 변수에 대해서 조금 세계 경기 전망하는 사람들이나 실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렷한 성장세를 완전히 탔다라고 아무도 말 못하는 게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게 만약에 합의가 실패했을 때는 세계 경기는 다시 재하강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큰 나라, 문제의 나라 유럽인데요. 유럽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요즘에 아시죠? 너무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새롭게 이제 하는 말 중에서 그릭 스타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스타일. 이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 놀고 돈만 달라고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발달이 아니라 과도하게 제도화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요. 노령화가 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재정 문제에서 발생된 거를 유럽 연합에서 보조를 막 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더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긴축을 하라 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 일을 직접 했지만 금모기에서 수출해가지고 막 어떻게 나라를 살려보자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긴축을 한다 그랬을 때 반대를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그리스만 보고 있어요. 이 나라가 잘 돼야지 세계 경기가 파급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네들이 정말 도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고, 우리 그 월급 삭감하지 마. 그리고 그 근로자들 자르지 마. 이런 식으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가 좀 올라와 주길 바라는데 못 올라와 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해요. 이게 이제 딜레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 스타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애들 더 갖다 붙는데,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더 갖다 붙는데 얘는 더 놀고 더 발전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럽은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기로 앞으로 3, 4년 동안에는 제대로 된 궤도를 올라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리스가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막 탈퇴하는 경우도 많고, 유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각각 문화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옛날에 한민족이었어 뭐 그러면서 억지로 만든 그런 유니언입니다. 미국도 합중국이긴 하지만 유럽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유럽은 통화만 동맹이지 경제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재정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은 미합중국이죠. 51개 주가 재정과 통화가 모든 게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연합국인데, 유럽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네들끼리 싸우고, 뭐 민족은 비슷한 민족도 있고 안 그런 민족도 많지만 지네끼리 싸우고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억지로 뭉쳐놓은 거예요. 남쪽하고 북쪽 사람들 전혀 기질이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 절대로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보러 야박하다 그러고 우리 돈 뺏어간다 그러고 막 서로 싸움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탈퇴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면 유럽은 공도동망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군소국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도 사실은 돈 빌려주는 게 안타깝지만 아깝지만, 그렇게 되면 독일이 유로가 생기고 나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독일이에요. 근데 독일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자기가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야곱 안주는 조금씩만 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유럽은 그렇게 빨리 개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9월달 정도에 독일 여자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메르켈. 그거 하고 의회에서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굉장히 여론이 반반이에요.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 당마다 아니면 대통령 선거 당선 후보들마다 굉장히 갈립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 쪽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제일 골칫거리인 그런 지역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8% 정도 이상의 그 경제 성장은 계속 이룩을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2012년에는 한 7%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큰 의미는 아닌데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다 그래가지고 7%로 떨어진 거에 굉장히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8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공된 거고 정부에 의해서 가공된 거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 같은 거 믿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공된 숫자일 가능성이 많은 게 7.4%밖에 경제 성장률을 못 이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좀 한다 그러면 한 6% 이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세계 경기가 조금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8% 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과거 한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는데 굉장히 많은 큰 내용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자체도 선진국 대비하게 굉장히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충격, 뭐 원자재 가격이 변하거나 유가나 변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는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지도부가 작년 말에 바뀌었잖아요. 그 후진타오하고 원자바오하고에서 4세대에서 5세대 그 누구죠? 리커창하고 그 시진핑으로 바뀌었잖아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이제 원자바오하고 저기는 막 부양을 시킵니다. 경기 부양을 부동산 정책이나 아니면 개발 정책 이런 거로 해가지고 막 띄우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학파도 아니고 옛날에 이제 공산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잘 됐던 사람이고 사실은 문제점이 뭐였냐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정축제를 많이 저질렀죠. 그리고 이제 뭐 질타를 받고 요번에 5세대로 바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지만 5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진핑이나 아니면 그 리커창 같은 사람들은 뭐 태자당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중국 뭐 7인방, 8인방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유학을 하고 경제나 그쪽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4세대가 했던 거와 좀 틀려요. 전 세대 그 지도부들에 대한 약간의 견제와 당근과 채찍을 지금 같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소득 균형을 약간 그 평탄화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쪽을 좀 개발을 해서 그 내수 쪽에 조금 약간 치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부양책, 정책의 초점 자체가 약간 패러다임 헤게모니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담당하시는 분 만약에 중국 쪽에 저희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어느 이런 그 흐름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자체가 8% 이상의 아주 오래 지속되는 그런 고성장보다는 내실을 앞으로 다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요. 일본이 또 되게 그 재밌는 나라고요. 힘든 나라입니다.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환율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서 예나고 원하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본은 정말 불행한 나라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한 30년 동안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막 저금을 해요. 돈만 벌면 저금을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체국에다가 그 저금을 해요. 일본은 이제 은행보다는 우체국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개인들이 돈을 벌면 다 우체국에 저금을 합니다. 금리가 0%고요. 그다음에 보관료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금리인데도 저기 예금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자국에서 벌어들이는 그 숫자들이 굉장히 큰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일본 예나로 저금을 하기 때문에 각 나라 세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일본 예나는 굉장히 안전한 통화다 그래가지고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옌을 삽니다. 달러를 팔고 뭐 해가지고 옌을 사요. 그래서 옌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기네들 일본 기업들이 생각하기 그에는 수출의 양도 줄어들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시장이 작아지고 수출 물량도 줄어들겠죠. 근데 환율도 떨어집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국 통화가 강세가 돼요. 원래대로 하면은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자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국 통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상쇄 효과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본은 이중 겁니다. 물량도 떨어지고 수출 물량도 떨어지고 옌으로 환산된 금액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도요타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대차를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왜냐하면은 한국은 세계 경기가 떨어져가지고 안 좋아져가지고 물량이 줄면 환율이라도 올라주지 않냐, 자연적으로 해지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현대차 분들도 그 부분은 이제 수긍을 하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굉장히 힘든 나라였고 최근에 한 30년 동안 힘든 나라였고 대신에 이제 최근에 옌이 달러당 한 77엔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0엔 정도까지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극우파 아베 총리가 이제 집권을 하고 나면서 이제 집권 전에도 이제 공약이 그거였는데 돈을 무제한 방출하겠다. 그리고 무조건 인플레를 만들겠다. 일본은 그냥 물가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아주 침체를 거듭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막 소비를 살려가지고 아니면 돈을 풀어가지고
그리고 얘를 무조건 띄워놓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90까지 77에서 한 달 만에 90까지 한 10몇 프로가 절하를 시켰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요즘에 예논환율, 예논 수출 경쟁력 이런 문제들이 원화의 절상 추세와 이제 맞물려가지고 크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올해 지금 유지되고 있는 한 88 정도, 그 정도로 아마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베 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띄워놨는데 재정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기재부 장관은 또 너무나 과도한 거는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90까지 갔다 또 80까지 내려왔어요. 어쨌든 간에 일본은 경기 자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지진 오고 원전이 망가지고 붕괴되고 막 소개시키고 막 그러면서 원전을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에너지를 무지무지 수입을 해요. 벙커 CU 같은 거. 화력 발전을 돌리려고. 그래서 일본의 적자가 일본은 무조건 수출만 많이 하고 뭐 수출 흑자가 일어나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전 쪽에 뭐 재가동을 하거나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 뭐 수출입 구조 같은 거는 조금 옛날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머징 마켓이라고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인데요. 뭐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 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큰 시장이 약간 그 성장폭이 둔화되고 한다 그러면은 주변국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성장 자체가 약간 침체가 되는 발전의 속도가 약간 줄여지는 그런 효과를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잠깐 저 물 한 번만 먹을 테니까 요거 보세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색깔로 한 부분들이 이제 주요 나라들인데요. 보시면은 저기 앞에 세 숫자가 GDP 성장률의 연율이고요. 전년비 연율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해놓은 거고 그런데 일단 숫자 자체를 보지 말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트렌드를 보시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로 보면은 대개 이제 올해 2013년 1분기부터 시작해서 1, 2, 3, 4분기 이제 다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나왔을 겁니다. 숫자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그런 숫자에 상승을 하는 트렌드냐 하락을 하는 트렌드냐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환율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 환율, 모든 나라 환율 자체가 이제 달러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달러 자체가 갖는 의미는 있어요. 일단 보통 시장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은 안 좋을수록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죠. 뭐 전쟁통 아니면은 뭐 극도의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러면은 자국통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고 달러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데 요즘에 최근에 몇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안전자산에 대한 그 수요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떨어지죠. 위험자산은 수익률이 높죠. 이게 항상 그 페이오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약간 반등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달러의 가치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머징 커런시라든지 원화 아니면 뭐 위안화 같은 통화들 아니면 제 다른 나라 통화들은 가치가 조금 그만큼 그 오히려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환율 얘기하는 것 중에 전문가들끼리는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 이런 걸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절대 어느 숫자를 만든 다음에 이제 강해지느냐 마느냐 그런 숫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유로요. 유로 통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도 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변동성 자체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이 한 1.32, 33 왔다 갔다 막 그 이유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올해 아마 1.28에서 한 1.3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그것도 의미 없이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의 나쁜 뉴스,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 등락을 이유 없이 반복을 할 겁니다. 굉장히 괴롭히는 통화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얘는요. 얘는 한 80엔대 지금 후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예상은 한 85에서 91, 이 정도 그 정도에 또 일단 약간 일본 엔화가 컨트롤이 불가능한 통화였지만 일본 중앙은행 자체가 이제 돈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런 개입을 좀 많이 해요. 아까
그 투자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국에 이제 그 치열한 환율 전쟁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77엔까지 같은 거를 불과 한두 달 만에 90엔까지 올린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개입으로 올린 것도 있지만 아베 총리의 그 무대뽀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거가 어떤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야.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환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저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본은 1985년에서 한 86년 정도 프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이제 30년 전에가 가장 큰 일본 나라가 생기고 나서 가장 번성기였잖아요. 지금 이제 30년 정도 후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 이제 뭐 소니 워크맨, 뭐 어디 뭐 이런 거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무진장 모든 나라에 수출만 해가지고 무역자가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야, 니네 환율이 너무 낮아. 니네 환율은 지금의 한 반 정도 돼야지. 그러면서 말이 합의지, 그냥 모여가지고 일본 그때 당시에 달러당 250엔이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1, 2년 만에 125엔으로 그냥 반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1,100원 하던 환율을 550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금 일본의 성장세가 꺾이고 저성장 추세로 가고 뭐 그런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30년을 버텼어요. 아까 이따 설명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아베 정부 들어온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 펀더멘탈에 비교해서 너무 강한 엔화였지 않냐.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강한 엔화 환율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작년, 재작년에 움직였던 것보다는 조금 환율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80 중후반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국들 통화를 본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의 그 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점을 찍고 약간 조금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이머징 국가 통화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절상 기조는 아마 조금 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작년 말에 아니면 작년 전체적으로 보였던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는 뭐 우리 당사자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제일 잘 느끼시겠지만 정부나 아니면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그걸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많이 절상 이미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방향성 자체는 절상으로 가겠지만 절상 속도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는 사실 굉장히 원달러 환율 절대적인 게 1180원, 작년 2011년 5월에 1180원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한 1070원 찍었고, 110원 빠졌고요. 올해 시작하고 나서 지금 보름 만에 거의 한 20원이 또 빠졌는데, 그거보다는 달러 대비보다는 사실은 엔화 환율 대비한 게 더 의미가 크다고 봐요. 지금 저 그래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파란색이 엔환율이고 엔환율은 숫자는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한 70몇 대 계속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확 떨어진 거고 올라간 거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원화환율이 녹색인데요. 이렇게 아주 꾸준하게 아주 착실하게 강세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14.5 저희는 이제 사실은 100엔당 환율로 얘기 안 하고요. 1엔당 기준은 다 이래 둡니다. 그래서 14.5 정도에서 지금 11.7까지 갔다가 엊그저께 지금 한 12 정도까지 엔화환율이 약간 좀 조정을 받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강세가 옌에 비해서 원화가 많이 강세가 됐습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변화율은 가장 크고요. 이게 우리가 조금 약간 앞으로 더 이제 주시를 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냐면요.
우리나라가 위험 자산에 속하는 원화이지만 최근 몇 년간의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IMF를 경제 위기를 일찍 겪었습니다. 97년, 98년 그때 뭐 우리는 굉장히 아팠던 힘들었던 경험이지만 그때 이제 체질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리만 사태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사실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래도 금리는 조금 있고 수익률이 있거든요. 투자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투자된 자금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가 운영을 해야 되냐, 굴려야 되냐 생각했을 때는 마땅한 나라를 찾다 보니까 한국이 딱 좋아요. 경제 사이즈하고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이,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발달된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딱 먹기 뜨겁지도 않고 식지도 않은 그런 따뜻한 스프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재정적 완화 정책 때문에 돈이 많이 시장에 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페드에서 아니면 유로 중앙은행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돈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방출한 엄청난 유동성들 돈들이 사실은 산업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 목적으로 풀었지만 그 자금들은 은행권 내지는 일부 이제 금융권에서만 돌고 있습니다. 그 금융권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고수익의 투자 시장으로 몰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들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최근에는 뭐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겠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데입니다. 노르웨이가 이제 굉장한 자원국이에요. 석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투자창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그 돈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돈을 막으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뭐 브라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런 유입되는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가 절상이 되는데 절상은 되는 게 다 모든 나라 정부들이 절상되는 걸 다 바라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각종 제도를 막 도입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럽니다. 뭐 토빈세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투자되는 자금이 들어올 경우에는 FX 외환 거래를 할 때 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들은 어쨌든 돈의 생리상 안전하게 높은 수익률이 낼 수 있는 그런 통화에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어떤 라디오 프로에서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개그맨 김원효가 무슨 뭐 퇴직연금인가 하면서 뭐 안전한 곳에 고수익 그런 멘트가 있어요. 뭐 가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겁니다. 돈이 안전하고. 그래서 원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통화에서 고수익의 통화에서 안전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낮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옛날에 이제 한 20몇 프로까지 금리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97년 그때 이제 지금은 뭐 한 3, 4% 정도 하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통화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화, 스위스프랑 이런 안전자산 통화들이 더 이상 이제 안전자산의 완벽한 끝판왕 이런 거에서 약간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 싶은 거는 환율의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충의 아니면 큰 그림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뭐 세세하게 이제 뭐 어떤 액션을 하시라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싫어요. 그런 거를 뭘 하세요? 은행 가서 무슨 상품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뭐 설명이라든지 이렇게 다니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판단하기로는 그런 분들은 사기꾼에 가까워요. 근데 자기 이제 영달이나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을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잘 이해를 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전한 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해지를 하시라고 저는 소개를 드릴 거고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요즘에 이제 매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을 많이 해서 이런 보고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화도 전망, 요약해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원화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세로 전환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속도는 좀 제한될 거라는 얘기죠. 일단 항상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수장들은 학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간 이건 적지도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행정 쪽을 집행을 하시는 쪽을 맡으면은 1년 동안은 경제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분배나 이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석도 한번 해봤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에 환율이 방향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봤어요. 물론 다른 요인, 환율이라는 건 수백 가지의 변수들의 함수잖아요. 근데 그 요인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너무 위험하긴 하지만 정권 1000년에는 환율이 빠집니다. 그리고 정권 후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학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정권 집행을 하시면서 약간 펴는 정책이 틀리세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한 2000년도, 2년도 정도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또 수출이 중요한 걸 또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관료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이제 집행을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원 정책들이 또 부각이 되고 합니다. 그런 거에 좀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주 과도한 환율의 절하, 그러니까 인위적인 절하는 조금 많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에요. 그리고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경기가 정말 재하강되고 더블딥, 트리플딥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막 치솟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바라지는 마십시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 경기가 갑자기 다 안 좋아진다 그러면 급격하게 정도가 심하게 안 좋아진다 그러면 위로 막 치솟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 JP모건은행에서 이제 전망하는 숫자고요. 이건 그냥 예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 절대로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좀 우리 자아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분들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 담당하시는 규모나 아니면 비중은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낮아요. 높지만 낮습니다.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분들의 역할이 더 뚜렷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런 기사들은 여러분들 워낙 환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환율이 10% 정도 만약에 절상이 된다 그러면 한 수출 빼기 수입, 요거는 한 50억 불 정도가 악화가 될 거고, 경상수지는 아마 한 70억 불 정도가 악화가 될 거다. 그런 분석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영향이 클 것 같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환율 임계점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한상공회에서 회의소에서 한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분석이 아니에요. 설문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무역보험공사에서 한 설문조사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보다는 더 잘 버티실 수는 있어요.
예, 조금 약간 과장된 숫자라는 거는 조금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뭐 높은 게 좋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높은 게 좋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조금 아마 낮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조사가 항상 환율 급격하게 빠질 때마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또 많이 준비를 또 이런 일 터지고 나서는 많이 또 준비하시고 하니까 잘 버텨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뭐 투자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해지를 못 하시고 계시고 안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는 저는 말씀을 잘 안 드릴 거예요. 무슨 상품을 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간,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은 너무나 안 하신다는 거고, 아까 무역보험공사 분들하고도 그 설명이 개최되기 전에 조금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키코에 대한 그 나쁜,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조금 해지해야 하는 당위성과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이 오고 지금 아무것도 액션을 안 취하셨던 그런 결과로 지금 왔던 것 같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상품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그거는 잘못된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거래하실 때 막 은행에서 뭐 그런 알지도 못하는 상품을 갖고 와가지고 무조건 돈 벌 수 있어요라고 하면 절대로 그런 건 이해하지 않으시는 상품들은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간에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 하시라는 게 저의 오늘 시간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애로점 많아요. 애로점 왜 안 하시느냐? 잘 모르시니까 안 하시죠. 인원도 많이 제약이 되고 그리고 수출에 어떻게 보면은 달콤하거든요. 환율이 높으면은 되게 달콤하거든요. 내가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부가적으로 얻는 그런 수익이 되게 많잖아요.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기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저 옛날에 제가 이제 대리 때 뭐 한 98년, 99년 이때 회사에서 제가 종합선사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금을 수입을 합니다. 금을 수입을 해가지고 유산수를 수입을 해요. 유산수를 이제 수입을 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후에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금 수입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금 가공해서 이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금이. 그래서 그렇게 제조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이트로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종합선사는 이제 여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희가 있기 때문에 6개월간의 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입은 하고 결제는 6개월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을 현물로 지금 수입한 거를 팔면 바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6개월의 환 오픈이 생긴 겁니다. 환 리스크의 오픈 기간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수입한 날, 내가 이게 영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포워드 바이, 선물한 매입을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6개월간 저한테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의 정책은 바로 해지하는 게, 바로 포워드 선물을 매입을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마진이 되게 작아요. 영업 자체에. 뭐 종합선사는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가 없고 그냥 왼손으로 샀다가 오른손으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간꾼이기 때문에 마진이 제가 했던 거는 0.8%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무역을 할 때. 근데 환율에서 1%만 움직여주면 저는 이 물량 2배를 영업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환율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환율은 떨어지는 게 보여요. 뭐 1,700원 그때 97년 그때 했었으니까 며칠만 기다리면 100원이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그럼 나는 선물하는 늦게 들면 늦게 들수록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굳이 아주 순진하게 그냥 떨어지나요? 이 변화가 굉장히 진폭이 심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픈을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 이제 위에 과장님하고 차장님, 팀장님, 사업부장님한테 약간의 허가와 그리고 약간의 부추김을 받고 며칠 동안의 환율은 좀 봐라. 라고 이제 결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승인을 받은 건 아닌데 이제 뒤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들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며칠 늦게 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돈을 많이 벌긴 했습니다. 근데 돈 번 날이요. 돈 번 날 있으면은 이제, 뭐 잘했어. 그렇게 이제 어깨 정도 툭툭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매일 주구장창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또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큰 금액을 내가 선물한 매입을 안 했구나. 내가 노출을 했구나. 그래서 막 손실 내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반응이 옵니다. 너 나가고 싶냐? 뭐 해가지고, 그때는 만약에 제가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와 똑같은 돈을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은 윗분들의 저희가 일을 칭찬을 해주시면 10을 저를 혼내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이익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해보고 싶어요, 그게.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저지르시고 있는, 아니면 저지른다는 표현은 조금 많이 죄송스러운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늘상 이제 하시고 계시는 그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투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투기하신다 그러면은 정부나 이런 세계 경기에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이지 환율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투기 성향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탓이지 환율이 하락하는 거가 탓이 아니에요. 예. 무슨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님 전도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면 중에 하나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은, 만약에 중소기업 분들은 그렇잖아요. 1인 다역을 하시잖아요. 1인 다역을 격리, 관리, 금융을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네럴리스트로서의 저기는 굉장히 좋으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부담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하시면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납품이나 하시는 쪽에서 환율을 전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 바이어가 환율을 전가시키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례로 전자회사 대부분 비슷합니다. 전자회사의 예를 들어 창고에다가 부품을 항상 재워놔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네들은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구매 승인 세금 계산서를 자기가 쓴 날, 우리가 입고한 날이 아니고요. 자기가 사용한 날의 환율로 계산을 해주는데, 그거는 그냥 언제 사용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세금 계산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컨사인먼트 베이스 매출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그냥 환율을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통보 없이. 이만큼 썼어. 환율은 이건데, 이날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큰 거래소는 놓칠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약에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약간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약간 소소한 간행들은 조금 정책적으로 약간 개선시킬 그럴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기업이라고 썼지만 반드시 대기업은 아닐 수도 있고 그게 해외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느냐? 그런 거를 말씀드릴게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상품 하시라고 절대로 말씀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냥 많이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해서 연구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항상 좀 주시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환율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환율을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올리고 싶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국이 그거 가지고 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저라
뭐 절상방어하지만 미국하고 엮여있는 많은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떨어지는 그냥 그냥 변수가 상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부의 환율 떨어진다고 정부에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대책을 강구하고 뭐 제도를 좀 보완하고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환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했던 사례도 없고 그랬던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영업에 환이 어떻게 노출이 되고 이런 거를 먼저 분석하시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뭐 중소기업분들하고도 그렇고 대기업분들 하고도 그렇고 외국계 기관 뭐 다른 이런 환에 대한 컨설팅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문제점들이 모르세요. 뭐 자기 영업에 어디서 환 노출이 되고 얼마만큼 규모가 노출된 규모인지도 모르고 뭐 해지를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영업 플로우를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영업 플로우 이런 순서대로 영업을 하고 외상 매입 잡고 결제되는 건 언제고 매출을 언제 외상 매출을 언제 하고 돈이 언제 들어오고 그걸 다 그려보시고 환율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를 해보셔가지고 그거를 경리상에 어떻게 기표되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경리상 그 회계 환차선도 막을 수 있고 실질 환차선도 막을 수 있나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거조차 안 되는 그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거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안 되고 그냥 선물 거래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환율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선물한 매도하신다든지 선물 매도하신다든지 그런 분들 많은데요. 그러고 나서 터졌죠. 키코 때문에 터지시고 그다음에 그 수출 환변동보험 잘못 들으셨다고 해가지고 막 터졌다 그래가지고 막 하시는데 아무 분석도 안 되고 여러분들하고 안 그럴게요. 일부 분들은 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요. 여러분들의 노출된 그 익스포저의 노출 규모를 항상 파악을 하시고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50% 정도 이상 정도의 해치를 유지를 하십시오. 항상. 예. 안 하시는 것도 투기고요. 과도하게 하시는 것도 투기입니다. 그냥 항상 적정하게 자기 이제 영업하는 그런 금액의 한 반에서 한 80%, 100% 정도 하시는 게 아마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해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다를 정자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회사마다 틀립니다. 근데 해답은 있어요. 각각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풀어내는 해답은 있습니다. 그 답은 이제 아무도 몰라요. 자기 회사 건 자기 회사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질은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해지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환율 하락하는 걸 방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은요, 이건 이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환율입니다. 여기서 해지를 하시라 그러면은 해지 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영어로 울타리라는 얘기입니다. 울타리에서 방어막을 치자는 것이 이걸로 돈 벌자는 게 아니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할 때 소가 만약에 화질이라 그러면은 외양간이라는 게 울타리입니다. 이거는 돈을 버는 그 뭔가가 아니에요. 돈을 막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 해지할 작업 자체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선물한 매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예를 들어서 1,050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여기서 선물한 매도를 하시면 돈 들어오는 시점이 만약에 환율이 1,000원으로 빠진다 그러면 50원만큼을 나중에 돈 들어오는 시점에서 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영업활동은 계속 수출활동은 계속 일어나겠죠. 이 당시에 또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0원을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도 50원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환율 떨어지는 거에 방어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무진장의 그 대규모의 금액을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이건 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지도 아닐까? 그러니까 환율에 떨어지는 추세는 경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금융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가 절감이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 말고는 떨어지는 추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좀 제가 되면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이제 뭐 여러분들 학창 시절 뭐 많이 보셨던 뭐 표준 정규 분포 이런 걸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약간 얕은 그 분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지를 안 하셨을 때 이제 그 이익의 분포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손실이고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이익입니다. 그 높이는 그 이익 자체의 그 크기와 가능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해지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익 자체에 발생되는 거를 그 가운데 평균 수준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실이나 이익이 나는 그 가능성과 금액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지의 목표는 저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는 그 작업이 아니에요. 이는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갑자기 환율이 이제 폭등하거나 폭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그 충격이 발생되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거든요. 망하지 않게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050원인데 해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회사의 존립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하셔야 됩니다. 50% 정도 이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응 전략 뭐 뻔한 얘기지만 이게 가장 쉽게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저는 어렵게 드립니다. 그 벤치마킹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회사에서 한 것들을 많이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나 아니면 그런 그 기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도움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시기 좋은 제도인데 이건 키코어나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의 형식을 이제 설명을 하시겠지만 보험의 형식을 빌려서 아주 여러분들의 환해지를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상품이니까 그런 거를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원가 절감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그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럴 때 수입하는 물가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수출하시는 분들이 먼저 타격을 입지 수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수입 물가의 반영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레깅을 합니다. 약간 그 타임 갭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약간 정정당당하게 이제 그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리네고를 다시 하셔야 될, 구매 협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붙여야 돼요. 이거 뭐 키코에서 몇 원 더 번다? 이게 환율 하는 정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일단 하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다양화시키는 게 계란은 한 바가지에 담지 않는 게 그리고 여러 개로 분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옛날 여러분들 죄송해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 코닥 아시죠? 옛날에 필름 만드는데 코닥이 전 세계 한 200국 이상의 수출을 하는 나라였어요. 코닥 필름. 지금은 뭐 다 망했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잘못 읽어서 망한 회사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로 이제 코닥을 얘기를 하는데 코닥은 200국 이상의 수출을 해서 각 통화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요 공장도 대륙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필름 공장이 대륙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원가 들어간 거와 매출에서 들어오는 게 통화가 아주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두 통화의 상대적인 비교예요. 두 나라 경제력의 상대적인 비교인데 그거를 풀 자체를 각국 통화 200몇 국 통화로 다변화를 시키고 포트폴리오를 짜니까 환차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닥은 해지를 안 했습니다.
해지 비용 거기서 세이브된 거를 이제 그 기술 뭐 R&D나 이쪽으로 뺐었어요. 그게 유명한 사례예요. 근데 그건 약간 극단적인 사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 수는 있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해치 수단 분석하고 실행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드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요 예가 있는데요. 요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으시라고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가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드렸던 말씀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중에 그겁니다. 뭐 선물한 거래를 뭐 한다든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런 문제도 있죠. 하지만 뭐 중소기업에서 만약에 신용도가 낮거나 그렇다는 경우에는 은행하고 직거래를 하기보다는 아마 무역보험사의 수출보험, 환변동 보험을 이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키코나 이런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쪽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표 사장님이시고 하신다 그러면 직원분들을 약간 교육을 조금 하시게끔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역협회 여기서도 외환관리사 과정도 있고요. 저도 옛날에 그거 여기서 그 강의도 했었어요. 제가 한 과목 환관리 해가지고 저도 무역협회 강의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해서 하는 거 사실 굉장히 그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받는 직원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야간 아니면 주말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한 달 과정으로 아마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외환관리사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에서도 그런 이거 같은 지금의 자리 같은 그 세미나 같은 자리를 많이 앞으로도 만들어 주실 테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우리한테 다가온 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조금 편하게 영업을 하고 편하게 수출을 몇 년 동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2, 3년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에 더 이상 기대를 하실 그거는 별로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두들 그냥 올해 잘 하시고 그러기를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또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네이버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은 제가 이제 몇 개를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한 30몇 개 이제 아마 옛날 한국경제신문에 기고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혼자 이제 보시기에는 괜찮으니까 그냥 네이버에 이름 쳐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이제 쫙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마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써가지고 제가 질문을 아마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성공하십시오.